지수는 성인이 되어도 국화빵 냄새만 맡으면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다. 내 딸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단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가슴은 날이 갈수록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주소를 수소문했고 허름한 빌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온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 사랑하는 딸은 온몸으로 세상의 폭풍을 견디며 혼자 버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이 아이가 울게 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라도 다시 웃게 만들겠다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딸은 자주 울었다. 생후 3개월부터 유난히 감정 표현이 많던 아이라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울곤 했었다. 그때마다 나는 잠든 눈을 비비며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랬던 딸이 있었다. 이제는 둘이나 되는 아이의 엄마가 된 딸이 벌써 1년 넘도록 친정에 오질 않았다. 사소한 이유쯤이겠지. 처음엔 그렇게 넘겼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던 딸의 모습에 나는 서운함보단 걱정이 앞섰다. 엄마,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애들 감기 기운 있어서 병원 왔어. 다음에 꼭 갈게, 진짜야. 그렇게 전화를 끊은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어딘가 허전했고 뭔가 꼭꼭 숨기려 애쓰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나는 폐허 같은 골목길을 헤매며 어디선가 흐느끼는 딸아이를 찾아다녔다. 눈을 떠도 불안은 가시질 않았고 딸의 부재는 내 가슴에 깊은 균열을 냈다. 자식은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있던가? 나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음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결국 나는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겨우 직장 동료 한 명과 연결됐고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우리 딸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사한 뒤로는 출근도 자주 빠지시고 이사? 딸은 나에게 이사 얘기조차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고 다음날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다. 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녀석은 또 괜찮다는 말로 나를 돌려세웠을 테니까.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촌. 나는 주소를 따라 낡은 골목길을 걸었다. 짙은 녹이 쓴 우편함,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그리고 손가락보다 더 가는 실금이 간 계단. 그 아래 누렇게 바람배를 눌렀다. 딸은 한참을 지나서야 문을 열었다. 엄마,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한때는 벚꽃잎처럼 고왔던 내 딸.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깔려 있었다. 그 눈동자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텅 비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왔다. 소매 너머로 드러난 팔뚝에 검붉은 멍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다. 그 인간 바람났어. 딸은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나랑 애들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어. 근데 내가 말하면 엄마가 쓰러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는 딸을 껴안았다. 말없이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녀석의 등은 말라 있었고 갈비뼈가 손에 닿을 만큼 여위어 있었다. 그 등에 손을 얹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이제 엄마 왔어. 이제 울지마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나는 딸과 두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오들오들 떨며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아직 어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막내는 엄마 품에 안겨서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조그만 눈은 늘 바닥만 향했다.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셋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예쁜 이불도 준비해줄게. 딸은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어린 시절 잠에서 깬 채 무서워 울던 그 모습 그대로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아이는 여전히 내 딸이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 해주고 싶었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써서라도 저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싶었다. 그리고 저 손주들에게는 더는 공포가 아닌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나는 저 아이들의 방패가 되리라. 그 어떤 바람에도, 그 어떤 폭력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절대 너희 울게 하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리 셋은 한 방에 모여 잠을 청했다. 잠이라도 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눈을 감지 못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그 아이는 두 아이를 팔로 끌어안았다. 그렇게 네 사람이 나란히 누운 좁은 방 안엔 침묵만 흘렀다. 바람소리, 벽시계의 초침소리, 그리고 때때로 터지는 아이들의 억눌린 흐느낌. 엄마, 나 정말 너무 무서웠어. 딸이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떨림이 너무 커서 나는 더 가슴이 아팠다. 애들이 자고 있을 때도 늘 깨어 있었어.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언제 올지 모른다니 무슨 말이야? 그 여자랑 살면서도 가끔 우리 집에 찾아왔거든. 술 먹고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애들 깨면 또 화내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울었다. 나도 엄마인데 내 딸이 그런 고통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큰애가 요즘은 말도 안 해. 딸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한참 말 늘어야 할 나이인데 애가 한마디도 안 한대. 사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소리에 과하게 놀라고 나는 침대 끝에 누운 큰 손주에게 다가가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우리 민우 할머니가 옆에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작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보기 어려운 공포와 불신이 스며 있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눈. 다음날 아침 나는 장을 봐와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딸은 그동안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못했는지 밥을 한 숟가락 먹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게 미역국이었구나. 나는 그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얼 하고 있었던 거지. 딸은 손에 살이 하나도 없었다. 설거지를 하려던 그 아이의 손을 보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티슈로 닦아주었다.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 하지만 딸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이젠 내가 해야 해. 이제는 진짜 다시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뜻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손주들은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나와 마당에서 물을 주다가 막내가 갑자기 내 발에 물을 뿌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웃었고 아이도 조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웠는지 모른다. 웃었다. 우리 손주가 웃었어. 그러나 회복은 느리고 상처는 깊었다. 하루는 잠든 줄 알았던 민우가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민우야, 무서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또 올까봐? 또 한 번 끄덕였다. 괜찮아. 이 집엔 문도 튼튼하고 할머니도 있잖아. 아무도 못 들어와. 나는 문까지 함께 가서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 보이며 말했다. 이 소리 들리지? 이게 잠긴 소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딸은 점점 얼굴색을 되찾아갔고 아이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그 인간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공포였다. 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이혼 소송하려면 법원에 가야 해. 그런데 난 그 사람이 무서워. 같이 가자. 괜찮을까?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절대 너 혼자 안 놔둬. 나는 그렇게 딸과 함께 법원에 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전 사위는 이전의 인상이 아니었다. 초췌하고 거칠어졌으며 눈빛에는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일에 왜 장모가 끼어드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을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떳떳했다. 딸은 결국 결심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사람과의 연을 끊기 위해 법정에 서기로 한 것이다. 나는 딸이 준비한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지나간 고통의 증거들, 멍이 남은 사진,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 딸이 손수 쓴 진술서. 거기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다시는 그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고 진술서 맨 아래에 나도 한 줄을 적었다. 이 사람은 내 딸이고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내가 평생 지키겠다. 법원에 서는 날 딸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정장을 입은 손등이 창백했다. 긴장 때문인지 손끝이 차가웠다. 엄마, 나 울지도 말고 떨지도 않을게. 울어도 돼. 네가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 엄마는 내 뒤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법정 문이 열렸다. 그 사람, 내 전 사위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그 여자도 있었다. 이제는 아이의 얼굴을 드러낸 모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저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제 삶은 새로 시작됐어요. 판사가 묻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애들은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양육권 주시고 위자료는 낼 수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딸이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1년 전부터 연락도 끊고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일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있어 아이는 책임이 아닌 짐이에요. 제발 이 아이들까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첫 공판은 끝났다. 며칠 뒤 판결문이 도착했다. 양육권 전면 인정. 양육비 1년에 일정 금액 분할 지급. 접근 금지 1년 명령.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딸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엄마 이걸로 진짜 끝이야? 그래. 이제 너 다시 살아도 돼.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딸은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끝났다는 안도와 동시에 터져나왔다. 아이들도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TV에 나오는 만화를 보며 박수도 치고 간식도 서로 나눠 먹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이제야 우리 집에 소리가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뒤 딸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일하고 싶어.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 다시 살아보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잘 살아보자. 첫 출근 날 딸은 회사에 나가고 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이 아이들 예전에 말도 안 하고 늘 눈치만 보던 애들 맞나요? 오늘은 스스로 인사도 했어요. 나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는가 봐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진 않았다. 전 사위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딸은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가끔 비공개 번호로 전화가 오곤 했다. 이러다 애들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엄마? 딸은 여전히 불안에 시달렸다. 나는 방문에 CCTV를 설치하고 경비업체에 연락해 긴급벨을 달았다. 그리고 집 앞 출입문엔 커다랗게 써붙였다. 이 집은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준비하며 딸 몰래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는 그 어떤 사람도 내 딸과 손주를 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었다. 딸은 아이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던지 나는 문 밖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닫았다. 잘 자, 우리 딸. 엄마가 다시 너를 잃지 않을게. 딸이 출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서서히 집안이 변해가는 걸 느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침 풍경이었다. 예전엔 조용했다. 침묵이 익숙했고 아이들은 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 우유 어디 있어요? 엄마, 내 가방 못 봤어? 현관문 앞엔 아이들이 나갈 준비로 분주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민우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친구랑 잘 놀고 와.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았다. 딸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이 많아져 야근이 잦아지면서 딸은 지쳐갔다. 하루는 딸이 밤늦게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왜? 무슨 일 있어?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지적을 해. 남자 사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거 그만두기엔 아깝지 않아? 그치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애들한테 소홀한 것도 죄책감 들고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그 누구보다 잘 버티고 있고 잘 해내고 있어. 엄마, 내가 힘든 얘기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말 못했는데 말해도 돼. 엄마는 내 편이야. 그리고 네가 웃는 게 엄마가 사는 이유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적 딸이 고열로 앓던 날 밤처럼. 나는 다시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며칠 뒤 손주가 유치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우와, 민우가 친절상을 받았대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민우 최고야. 너무 잘했어. 딸도 감격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 아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웃다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상처받은 아이들이라는 걸. 그날 밤 딸은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잘하고 있지. 누구보다도. 근데 왜 가끔 이렇게 울컥할까? 그건 네가 아직 다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괜찮아. 다치고 있다는 건 치유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매일을 살아갔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 민우는 학교에 입학했다. 그날 아침 아이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귈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 손주는 이제 다시 웃는 법을 배웠구나. 딸도 서서히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다. 팀장과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딸은 달라져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요즘 팀장이 뭐라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 왜냐면 엄마가 나한텐 최고라고 해줬으니까. 나는 웃었다. 그래, 그게 우리 딸이지. 가을빛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아이들은 어느덧 이 집을 우리 집이라 부르게 되었고 딸도 더는 거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다. 그 평화가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그 자리에 그 인간이 서 있었다.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여기 왜 왔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요. 나는 단호하게 문을 막아섰다. 법원 명령 기억 안 나?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거 1년짜리였잖아요. 곧 끝나요. 그리고 내 애들인데 좀 보자고요.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얼굴은 헬쓱했고 눈은 탁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집요함이 가득했다. 당신 진짜 사람 아니야. 그럼 당신이 애들 아빠 노릇할 수 있어요? 딸내미는 애들 돌볼 시간도 없이 일만 하던데. 나는 차가운 눈으로 대답했다. 그 애들한텐 아빠가 없어. 당신은 그 자격을 이미 버렸어. 그리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가 작게 말했다. 민우 오른쪽 귀에 점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보고 싶다는 이유로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정보를 이용해 흔들려고 한다는 걸. 나는 문을 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 그리고 다음날 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딸은 침묵했다. 그리고 마당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딸은 다시 경계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귀가할 때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문을 잠그는 손은 늘 떨렸다. 아이들 또한 이상했다. 특히 민우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빠가 날 데려간대요. 싫어요. 할머니. 나는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너 데려갈 수 없어. 할머니가 지킬게. 딸은 변호사를 다시 찾았고 재접근 금지 신청과 양육권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더딘 속도로 움직였다. 엄마, 만약 이 사람 또 찾아오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딸, 너는 걱정하지 마. 이 집엔 네가 있고 내가 있어. 우린 예전이랑 달라.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대문 밖에 주차까지 해놓고 집 앞을 서성였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고 다시 경찰을 불렀다. 그의 눈엔 짜증이 가득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야. 네가 여기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집은 공포에 떨고 있어. 경찰은 그를 데리고 갔고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딸은 지쳤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우고 싶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걸까? 딸은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을 처음 믿은 것도 끝까지 참은 것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야? 그 사람이 배신한 거지.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 있었고 나는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이 다시는 도망치지 않게 내가 모든 방패가 되어줄게. 그날 이후 아이들의 일상은 조금씩 다시 흔들렸다. 민우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학교에서 돌아와도 가방을 던져놓고 방 안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민우야, 무슨 일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 조용한 거절 속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민우가 수업 중에 자꾸 멍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한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평화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엄마, 나 민우 상담 좀 받아보게 할까봐. 딸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다시 무너지게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근처 아동심리센터를 예약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 둘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뿐 감정은 그대로 기억 속에 쌓여요.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개입하면 아이의 마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나는 상담실 바깥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조그만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들었다. 아빠는 나를 왜 싫어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딸은 말했다. 엄마, 나 민우랑 그림 그리는 연습하기로 했어. 상담 선생님이 아이한테 자기 감정 표현하게 해주래. 그래. 그림이라면 부담도 없고 아이도 마음을 열 수 있겠지. 다음 날부터 저녁이면 거실에 큰 도화지를 펼쳤다. 아이들은 형광펜과 물감을 꺼내 서로 다른 세상을 그렸다. 민우는 처음엔 까만 선만 그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하늘색, 노란색이 섞이기 시작했다.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민우가 오늘 자기는 초록색 좋아한대요. 그전엔 검은색밖에 안 쓰던 애가. 그 작은 변화가 그렇게도 고마울 수 없었다. 한편 딸의 직장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간 부당한 대우를 하던 팀장이 부서를 옮기게 된 것이다.
그 빈자리에 누굴 앉힐지 논의가 있었고 동료 몇몇이 딸을 추천했다. 엄마 나 진짜 과장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당연히 해봐야지. 근데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 나 애 키우는 엄마잖아.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추천받은 거야. 자격이 없었으면 애 엄마든 뭐든 아무도 안 불렀겠지. 딸은 그 말을 곱씹더니 작게 웃었다. 엄마 말 듣고 있으면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딸 못할 게 어딨어. 며칠 뒤 딸은 정식으로 과장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돌아오던 날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오늘은 내가 고기 굽는다. 이 집에선 늘 엄마가 요리만 했잖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거실엔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다. 민우도 막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웃으며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딸은 조용히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엄마 이거 예전부터 꼭 한번 엄마랑 같이 마시고 싶었어.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우리는 마주 앉아 잔을 들었다.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내 딸이 되어줘서. 딸은 잔을 들고 웃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날의 행복은 내 기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행복은 조용히 자라난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매일 밥상 앞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딸은 직장에서의 소소한 성과를 나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평화란 꼭 가장 달콤한 순간에 어김없이 깨지는 법이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민우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이 번호 모르겠는데. 딸은 화면을 가리켰다. 비공개 번호.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 또 그 인간일 수도 있어. 딸은 망설이다가 통화를 거절했다. 하지만 1분 뒤 우리 집 벨이 울렸다. 모두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 사람이었다. 나야. 얘기 좀 하자. 민우 요즘 학교 잘 다닌다며? 나는 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연장 상태였고 위반은 명백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도착한 등기봉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아이의 친권 일부 회복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딸은 서류를 덮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애들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나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 사람은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삶이 안정되어 가는 게 그에겐 불편했던 것이다. 자신이 버렸던 가족이 잘 살아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고 이번엔 민우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는 겨우 7살. 하지만 그 나이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할머니 나 무서워.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나 말할래. 나는 엄마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아이에겐 담당 심리사와 함께 면담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민우는 돌아와서 조용히 나를 안았다. 할머니 나 다 말했어. 아빠가 예전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나 무섭게 했던 거 다 말했어.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정말 잘했어. 우리 민우 정말 대단해. 며칠 뒤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이의 진술과 상담 기록, 기존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그의 친권 일부 회복 요청을 기각했다. 접근 금지 명령도 1년 추가로 연장되었다. 딸은 판결문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진짜로 끝이야.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엄마 나 요즘 자주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래. 모든 게 선물처럼 다시 온 거야. 너도 아이들도 나도 우리 다 다시 살아난 거야. 민우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경찰 될 거야. 엄마랑 할머니 지켜줄 수 있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우리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 딸의 과장 승진은 단순히 직함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회사에선 딸에게 새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겼고 그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팀장이 되어 새로운 삶의 중심에 섰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 회의,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어느 날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주저앉아 숨을 몰아쉴 정도였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혼났어. 보고서 하나 누락됐다고 전무님 앞에서 창피당했어. 나는 딸의 가방을 받아 방에 들여놓으며 말했다.
혼난 건 오늘이고 너의 진가는 그 후에 드러나는 거야. 늘 잘하는 사람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강한 거야.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요즘 별명 생겼어. 아이 셋 키우는 팀장이래. 아이 셋? 엄마까지 포함이래. 내가 엄마 자랑 너무 많이 했나 봐. 나는 웃었다. 가끔은 그렇게 농담처럼 흘러가는 대화들이 가장 따뜻했다. 아이들도 변해갔다. 민우는 학교에서 발표에 자원하기 시작했고 막내는 스스로 신발을 신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며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학교로 달려갔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엔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얘가 우리 아빠 감옥 갔다고 놀렸어요. 할머니가 경찰 불러서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민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아이를 껴안았다. 그래도 때리면 안 돼. 넌 이제 그런 걸 말로 풀 수 있는 아이잖아.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민우 넌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날 밤 민우는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근데 할머니 나 아빠 닮았을까? 나는 눈을 감고 아이를 바라봤다. 넌 민우야. 누구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민우야. 그리고 넌 엄마랑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우는 다시 밝아졌다. 그날 있었던 일을 스스로 편지했었고 친구에게 사과 편지를 건넸다. 내가 때려서 미안해. 근데 우리 아빠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그 편지를 복사해 나에게도 건넸다. 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한 아이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딸 역시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되었다. 그 전날 밤 그는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반복했고 나는 옆에서 물 한 컵을 건넸다. 엄마 만약 내일 실수하면 어쩌지? 그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근데 내일은 실수 안 할 거야. 왜냐면 넌 준비했으니까. 그날 딸은 성공적인 발표를 마치고 돌아왔다. 팀원들의 박수를 받았고 기획안은 본부 전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엄마 나 진짜 해냈어. 나는 딸을 꼭 껴안았다. 그래 잘했다. 이제 네가 누구의 딸인지 모두 알게 됐네. 엄마 나 이사하려고 해. 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이사? 응. 직장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 아이들도 학교 옮기면 좀 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렇지. 네가 독립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품에 있을 순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엔 쉴 새 없이 말이 맴돌았다. 벌써? 이렇게 빨리? 우리는 이제 막 웃기 시작했는데 딸은 내가 상처받을까 걱정했는지 연신 설명을 덧붙였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 그리고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근처로 알아볼 거야. 멀리 가진 않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밤이 되자 나는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내 딸, 내 손주들 이제 정말 떠나는 걸까? 그 아이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손으로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떠나는 이유가 상처가 아니라 희망이라서 며칠 후 딸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출퇴근 20분 거리, 초등학교는 도보 5분. 근처엔 어린이집도 있었다. 엄마 집이 생각보다 괜찮아. 작지만 따뜻해. 엄마 닮아서 그런지 난 꼭 이런 집이 좋더라. 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하얀 벽지, 햇살이 잘 드는 창문, 그리고 조용한 동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놀아도 괜찮을 만한 공간. 이삿날이 다가왔고 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웠다.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고 장난감을 박스에 담으며 나는 자꾸만 울컥했다. 엄마 왜 그래? 무거운 거 들지 말랬잖아. 딸이 다가와 물었을 때 나는 손에 든 작은 인형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민우 돌 때 줬던 거야. 벌써 이렇게 컸네. 이젠 그 애가 할머니보다 키가 더 크겠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꼭 안았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섰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나 매주 올게.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래. 안 오면 안 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편지도 써야 해. 이삿짐을 다 옮기고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 아이들 앞에선 늘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래, 나의 딸은 이제 정말 엄마가 되었구나. 그날 밤 나는 혼자 빈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함이 밀려왔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사라졌고 식탁 위엔 하루 전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어느덧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민우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나 키 140이야. 엄마보다 빨리 클 거야.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래, 커서 뭐가 될 건데? 경찰 아저씨. 엄마랑 할머니 지켜주는 사람 될 거야. 그 말은 계절을 넘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딸은 새 직장과 새 집에 완전히 자리 잡았고 나는 이젠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온다. 막내는 내 품에 안기며 숨을 들이쉬듯 말했다. 할머니 냄새 우리 집 냄새랑 달라. 나는 그 냄새가 뭔지 안다. 그건 다정한 밥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냄새였다. 딸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가끔 잠깐 앉아 커피 한 잔을 한다. 예전엔 늘 어깨가 굳어있던 그 아이가 요즘은 편히 앉아 내게 묻는다. 엄마, 이젠 진짜 괜찮아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젠 네가 엄마고 나는 외할머니잖아. 우린 그렇게 한 겹씩 더 단단해졌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돌아가는 날 밤이면 잠시 불 꺼진 거실에 앉는다. 빈 방이 낯설진 않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쓸쓸하다. 하지만 그 쓸쓸함마저 감사하다. 왜냐면 그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니까. 어느 날은 딸이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자꾸 엄마 얘기해.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거든.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나올까봐. 엄마, 나 그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 근데 엄마가 와서 나 안아줬잖아. 그날부터 나 다시 살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래, 나는 엄마다.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손 내밀어줄 사람. 어떤 폭풍이 와도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가 막아설 사람.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딸과 손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중이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웃고 어떤 날은 딸이 전화해 퇴근길에 울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마지막으로 어느 봄날의 일이다. 딸이 손편지를 건넸다. 아이들이 만든 카드와 함께였다. 엄마, 당신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우리 가족의 진짜 집이에요.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그것을 액자에 넣어 현관 앞에 걸었다. 누구보다 소중한 말, 내가 평생 간직할 말이니까. 이제 나는 다시 엄마다. 그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내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저 엄마.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때론 가장 큰 상처라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짜 가족은 상처를 감싸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무너진 삶 위에 다시 기둥이 되어줄 수 있다고. 내 딸이 다시 웃기까지, 내 손주들이 괜찮다고 말하기까지 나는 엄마였고 이제는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내 하루를 살아낸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